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신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간 끊이지 않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실패한 정책이다. 아니다.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우리 경제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DP 역성장에 고용지표 악화, 내수 침체 등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 성장도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김현학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님, 정영건 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 총평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민생이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등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네. 그때 약속 지금 얼마나 이거 지켰다고 어디다 보십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장 저한테 울림이 있던 취임사는 네. 그거였거든요. 이 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내 가슴이 네. 차 있다. 근데 진짜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니까 그건 100점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무슨 말씀하시면 2017년 5월 10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만들겠다. 감히 약속드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는 뭐 굉장히 점수가 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를 통계를 말씀드리면 176개의 과제가 당시에 비전 이런 것들이 세부 과제로 지금 나와 그렇죠. 있고요. 거기서 이행이 시작된 건 60% 정도 되고요. 네. 완료가 된 건 13%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큰 축들, 세 개의 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경제로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완성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뭐 성적을 A, B, C, D, 뭐 F 뭐 이걸로 드린다면 네. 저는 그 성적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채점할 때 보면 인컴플릿이라고 I가 있어요. 네. 과제물을 안 내든가 이러면. 네. 그래서 아직은 점수를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저는 I를 드리고 싶습니다. I요? 인컴플릿입니다. 아직 I요? 숙제할 거를 안 내셨어요. 그 말씀은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뭐 후자가 좀 더 세겠죠. 왜냐하면 I를 받으면 그거는 F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주변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느냐. 네. 특히 이제 제 주변에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더 많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제시했던 비전이 과연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이었냐. 그래서 뭐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것도 몇 개 있어 전체적으로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얼마나 실행했는지 점수를 잘 주시느냐. 근데 뭐 솔직히 대통령의 표를 찍었던 사람 포함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60점 이상을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책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일의 우선순위 예. 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실행력이 행정부 실행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타이밍을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 네. 뭐 그런 이슈들이고, 근데 뭐 아까 최 고문님 말씀, 특히 이제 경제 쪽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말씀 아직 사실 반도 안 지났습니다. 2년 지났고 3년 그렇죠. 남았으니까 네. 저도 뭐 인컴플리트에 가까운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이 부족한 부분, 한 40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건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2년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전에 한 1년 동안 그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촛불 집회 등등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하시리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필연적 하락이라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제적 성과 관련해서는
방향성과 관련한 공감은 상당 부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속도의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정책들의 과제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다. 네. 그래서 사실 두 분 말씀처럼 지난 2년은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만족하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반기부터 시작한 경기들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분 말씀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정책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 논리인데요. 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 중 하나인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안정이라는 면에서 문정부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 양 부분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여전히 위험하다.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안 좋은 9만 7천 명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다행히 올 2, 3월 달에 들어와서 25만 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그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40대 특히 이 부분은 아마 제조 구조적과 굉장히 많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고리가 어디서 끊어졌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홍정표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저게 소위 말하는 저는 통계가 분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분식이요? 예, 네. 증거가 됐지만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볼 때 60대 이상이 39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네, 농어촌에 10만 명 이상의 이 뭐 소위 말하는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다 알고 보면은 그는 단시간 초단시간 그런 이 조세를 통한 그런 인위적으로 늘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것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 양 늘어났다,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없는 듯한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쭉 가려 그러면 정책이 먼저 세워지고요. 예. 당시에 계획은 이렇게 했어요. 정책이 나오고 그게 일자리로 가서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그게 소비 진작이 돼서 경제 성장으로 간다는 그 프레임을 짜놓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책이 일자리를 뛰어넘어서 바로 소득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걸 경제 정책이라 그러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진작에 복지 정책으로 벌써 바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 이 소위 말하는 복지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소득이 얼만큼 늘어나고 단기 뭐 이런 것들을 챙기기 전에 소득이 소비로 넘어가는 고리는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특히 소비가 이제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가 늘은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네. 그러면 그 최종 소비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수입이 늘었어요. 그렇죠. 해외 지출이 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1.5% 정도의 소비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0.4 내지 0.5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을 많이 줘서 하더라도 국내에 머물지 않고 다 해외로 가 있는 거죠. 예. 그 고리가 무너짐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큰 모습을 못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예,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공정 경쟁, 혁신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예. 뭐 공정 경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혁신 성장이 돼야 되죠. 예. 그거 전혀 처음에 1년 동안 신경 안 썼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니고 네. 분배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어떤 과실을 잘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 수준을 올리는 거, 분배 효율화 이런 면에서 네이밍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적절한 소득 분배를 통한 뭐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세계가 좀 더 잘 맞물렸을 텐데 성장 이론이 아닌 것을 억지로 성장 이론이 갖다 붙였으니까 문제된 건데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주도 성장론을 조금 변형한 건데요. 예. 거기서는 이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텐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체 근로자 25%가 600만 명이 예. 자영업자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그럼 자기 소득은 자기 임금을 어떻게 올립니까? 오히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원한테 임금을 올려주면 자기한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 그런데 임금 주도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임금만으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그 눈치를 채서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했느냐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논리 전개상 임금 주도 성장론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아기가 안 맞게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배 정책으로서 우리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은 뭐 그런 대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웠다고 보는 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야 할 어떤 정책이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EITC 즉 근로장려 제재를 통해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걸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자영업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한계선상에 놓여 있고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그게 이제 불안집에다 부채질을 한 셈으로 그렇죠. 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모든 불만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는 것처럼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최저임금보다는 EITC 제도를 활용해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 편다고 했거든요. 그쪽으로 좀 재원을 쏟아부었었는데 선우가 바뀌다 보니까 일이 엉켜버린 거다. 저는 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 위원장이 보시기에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굴이 제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대선에서 성장과 관련된 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담론을 가져와서 시도를 해봤는데 예. 사실은 뭐 잘 해보지 않은 실험이었던 건 분명한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얼마나 임금이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킬 것인가 예.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노동시장이 분단돼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분단된 노동시장의 구도에서 비정규직 선상에 있는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킨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면 격차가 또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정부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만을 인상시켜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처음 출발부터. 그러나 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기여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하위 소득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 출발해서부터 쉽지는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단기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이념 논쟁으로 번져서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서 논쟁을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52시간 하면서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당연히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데 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압박을 수요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양쪽에서 받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당시에 장하순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그리고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논란은 좀 꺼져가고 있다. 오히려 뭐 격차 해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핵심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 않나 이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뭐냐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았냐면 보수의 이념 공세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거기에 수정 보완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장하성 당시 실장도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얘기하기보다는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에게 직접 소득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생계비 절감하겠다. 사회 안전 강화하겠다. 결국은 아까 김연학 교수가 지적한 대로 복지 정책으로 흘러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얘기하는 부분보다
해외에서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네. 좀 소개를 드리면 네. 레포 교수라고 레포 그 커브 만드신 분, 네. 그분은 소주성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울고 싶다. 이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폴 로머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은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네. 그다음에 2011년도 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토마스 사전트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그 가파른 상승의 대상이 돼야 될 취약층에게 역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뭐 어떤 이념적인 거를 떠나서더라도 경제학자들의 평가들은 굉장히 지금 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2년 경제 성과 관련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경제 성장률도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자, 교수님,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저희들한테 와닿지는 않죠. 좋은 점만.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3만 불.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 환율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우리 최양훈 고문님도 말씀하셨는데 1,180원이 되면 다시 3만 불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이게 환율에 따라서 오갈 수 있는 이게 그 절대 3만 불이 절대 선이라는 게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상위 10%가 50%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하위 계층들은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에서 모든 국민이 3만 불이 아니고 실제로 3만 불 이상의 소득은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국민의 3분의 1만이 즐기고 있는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 캐치프레이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 내실이 중요한 거고. 얘도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작년에 뭐 우리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지만 당장 1분기에 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지금 뭐 무색하게 되는. 그래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통계든지 찾아보면 아무리 경제가 최악일 상황에도 또 좋은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균형감 있게 이런 점은 뭐 긍정적이지만 이런 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항상 그 후자 쪽 이야기는 굉장히 축소하고 전자 쪽 이야기가 강조됐다 보니까 국민들 느낌은 그 반대인데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국민들 인식하고 괴리가 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 또 한 번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균형감이 결여된 평가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정현재님 보시기엔 어떻게 예, 뭐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부의 발표라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뭐 비교적 뭐 좀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네. 여전히 이제 시장이나 국민들 느끼기에는 정부의 인식이 좀 아니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어렵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윤종훈 경제수석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이라는 게 급하게 그렇게 막 위기로 치닫고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급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어저께부터 최근에 나타나는 외환시장에 환율이 1,180원대 올라오고 주식시장이 어저께 66포인트 빠지고 예. 또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뭐 상호금융 쪽에는 0.74에서 이제 1.1대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네. 약간의 워닝들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시장 쪽에서도. 예.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럴 때 이제 대처하기 시작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사정과 관련해서는 엄중함을 느끼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대처해야 되고 실제로 확장 재정의 문제, 추경의 문제 그리고 또 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정책의 신뢰성이 생기고 시장도 그걸 반응하고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경제 주체들도 대응을 한다. 정부가 뭐 괜찮다 하는데 국회하고 구태 추경해 줄 이유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과거처럼 이 불통의 이런 구조가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 제 근데 경험으로 네네. 하면요. 저는 이제 1997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같아지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이렇게 몸소 느끼는 게 같아진다 하면 예. 어떤 첫째, 식으로? 예. 그때도 강경식 부총리는 펀더멘털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도 일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건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네.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 전에 여야가 노동법 뭐 날치기라고 했던 것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었고 네. 지금 상황하고 뭐 싱크로율이 거의 80% 90%까지 같이 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위기감은 더 우리가 배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이 보고서가 아직 좋다. 예. 2분기에 올라갈 것이고 하반기 좋다.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1997년도에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소리 나온다.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그 국민들은 실제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책을 못하는 그런 우려들,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소리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통계상으로 금년 들어서 일자리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그건 단기적으로 네. 정부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풀어서 만든 일자리들이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애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고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예민한 게 자영업자들이란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 그리고 1분위에 계신 분들, 1분위 계신 분들을 뭐 나중에 통계 자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보면은 17% 정도 소득이 줄은 건데 실제로 보니 근로소득을 보니까요 38%가 줄었더라고요. 네. 그 38% 줄었다고 하는 거는 1분위에 계신 분들은 실직자가 많거나 그 실제로 노동 자기가 작업의 질이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됐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그런 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근데 소수의 오히려 5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소득이 늘고 했지만 뭐 그런 분들 소수고 또 말씀을 안 하시죠. 결국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런 필부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네. 그러니까 저런 국민소득 3만 불이니 뭐 조금 긍정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위원장님 예. 보시기에도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는 훨씬 더 심각하신 거죠. 일단 주 52시간이 되면서 자영업이 상당히 어려졌습니다. 빨리 퇴근하니까 당연히 뭐 식당 갈 일 없고 식당 안 가니까 뭐 당구장 갈 일도 없고 노래방 갈 일도 없고 이런 것이고 또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인건비 상승해서 양쪽에서 이제 압박이 있었던 거고요.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정부한테 책임을 다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정부라고 표명한 정부의 책임은 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고용 없는 선장이 계속돼 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조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뭐 9만 7천 명 정도로 역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조금씩 나아지는데 숫자는 사실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이쪽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분은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 질이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을 제대로 견인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의 하락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거, 이 방향이 잘못된 것에 관련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양을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겠다 했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단기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업급여의 기간을 좀 확대해서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는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9개월 받고 바로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간에 좀 버프를 만들어야 된다, 완충지대를.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혁신 성장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기업에서 실패해가지고 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가 보호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편의점도 많이 들어오고 커피 판매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좀 천천히 들어갈게끔 그리고 또 들어가더라도
골목식당에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준비돼서 들어가게끔 할 시간을 줘야 된다. 거기가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도가 나지 못하는 부분은 이후 우리 경쟁 성장이나 미래를 봐서도 대단히 좀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우리나라 지난해 일자리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국민들이 또 시장에서 계속 정부와 대통령께 시그널은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1년차 지지율이 84%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5%까지 뭐 심지어는 최저가 41%까지 되면 가장 1년차, 2년차에 낙폭이 큰 대통령이시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들을 보면 최저임금 올릴 때마다 10%씩 딱딱 떨어졌습니다. 네. 80에서 70 떨어지고 그다음에 60에서 50 갈 때, 그다음에 가상화폐 때 70에서 60으로 또 한번 떨어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이 관리 실패란 것이 나왔을 때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 비관론이 나오면서 40%대로 간 거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시장과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대가 높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을 그렇게 쏟아 부었으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특색이 뭐냐면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은 거예요. 네. 옳고 정의로우니 논쟁하지 말라가 굉장히 큰 톤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팽배해지는 거죠. 네. 거기서는 시장과의 소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불통, 소통의 부족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뭐 기업과의 소통 등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뭐 우리 좀 얘기하기도 지금 바쁘고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쓴 게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즉 지속 이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들만 많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업률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고용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이 없이 정부가 그냥 인위적인 고용만 하다 보니까 일단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청년 고용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청년 고용상 포함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작년에 3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9만 7천 개가 밖에 창출을 못 거기에 했습니다. 그쳤습니다. 뭐 예, 대통령께서 상한판도 청와대 붙이고 했지만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고 판단을 하면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해야 그 대책이 나오거든요. 예. 상황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상황 진단을 하고 그렇게 발표하시는 걸 몰라도 항상 정부의 발표는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긍정적인 몇 개의 수치 가지고 그걸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예. 이제 말씀하신 청년 고용률도 3월 달에 청년 고용률은 42.9% 증가하고 실업률은 10.8% 떨어졌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실체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확장 실업률이라는데 그 통계청에서 부가 자료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걸 네네. 보면은 이 체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 25%를 넘었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자기가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25%라는 거죠. 맞습니다. 15%의 갭이 있는데 예. 그 15%의 갭을 애써 외면하고 실업률 10%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이 사실은 이 체감 확장 실업자 25%가 사실상 이게 그 차액 그 15% 잠재 실업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잠재 실업자가 지금은 어떤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예. 취업자로 잡히니까 하고 예. 있지만 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기고 싶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육아라든지 뭐 잠깐 쉬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일을 하고 싶다. 혹은 이미 구직 단념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실업 통계는 안 잡히고 있지만 사실상 일자리를 못 구해서 취업을 단념하고 있는 거지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을 단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15%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예. 그래서 사실상 실제 청년 실업률은 25%를 보는 것이 맞다. 그럼 그런 전자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10%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긍정적인 통계 가지고 이걸 상황에 근거해서 대책을 쓰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많이 아픈 부분이고 무던히 애는 쓰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 네. 부분들은 결국 이제 경기하고 바로 이제 관련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살아나지는 않는데
정부 입장에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해가지고 청년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년에 900만 원씩 해가지고 3년 동안 2,700만 원씩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도 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양질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역할인데 기업의 역할을 하게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고민과 관련해서 출발을 풀어내야지 뭐 지표로만 보면은 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한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2년차 2주년 경제성과라는 책을 낼 때 예. 명기를 해야죠. 실업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연학 교수가 지적한지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만 나온다는 것은 이 국민을 지금 뭐 사실 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실업률 뭐 10%대인데 작년보다 0.8% 줄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도 10%대 위잖아요. 그게 4% 5%대 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높은 거를 네. 왜 감추냐 이거죠. 자, 알겠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도 문제였지만 우리 경제 허리라는 40대 고용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40대들의 실직은 자녀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특히 재취업도 쉽지 않아서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들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들이 뭐 계속돼서 어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은 뭐 조선, 철강, 자동차로 넘어서 반도체 이렇게 넘어오면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네. 또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협력업체들은 훨씬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데 한 번 회사에서 나오면은 재취업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수단도 현재 우리가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의 복지들 국가들이 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냐? 핀란드가 노키아가 얼어지고 나서 핀란드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적 안전망이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한 2년 정도 일정한 부분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정부도 단기 성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는 훨씬 더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재취업을 하고 있는 구조를 못 만들어냈다. 네.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결국은 미래차, 핀테크, 뭐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와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해법의 구조와 소통의 구조 이런 것들을 짜야지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뭐 지금 1, 4분기에 투자가 지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 10.4%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이 구조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계속 설비 투자는 떨어지면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이 어찌 가능하고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소통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재취업 어려운 거는 재교육 받아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거듭 태어나야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것도 방법이 하나가 되겠지만은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40대들의 고용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안들이 대통령께서도 참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40대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제 이 프로그램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부터 오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생각해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 예. 그 가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60대나 20대 일자리 늘어난 것은 조금은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좋지 않은 일자리인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 일자리를 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 직접 투자가 164억 불이었습니다. 예. 재작년까지는 평균 한 80억 불 정도 가다가 작년에 2배로 즉 한국의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LG전자가 완전히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완전히 옮기기로 했죠. 예. 예. 자,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뭔가 한국에서 기업 환경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업이 할 여건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임금 성장률이 노동 생산성보다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예. 혹은 뭐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든지 네. 자 그래서 그런 정부가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한국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취업자들 줄고 있는 거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업인들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기업인들 해외로 공장 옮기는 기업인들 부르다가 도대체 왜 당신은 그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깁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저희들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달래려고 하고 이렇게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기업가들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가?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리쇼어라 그래가지고 해외로 나갔던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다시 국내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미국 임금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혹은 뭐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기업인들한테 지난 2년간에 인센티브가 제가 볼 때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뭐 기업인들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뭔 기업에도 부담만 이렇게 늘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 철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고용 지표 나빠지면 또 정부 재정 풀어서 한 몇 달짜리 이렇게 고용을 늘리는 것 그것도 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 생산성을 수반하는 임금 인상,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산업 구조 조정 이런 큰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미봉적인 과제들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김연학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럼요. 네. 지금 뭐 근본적인 것이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혁신 성장이 이제 뭐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혁신 성장의 효과는 3, 4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혁신 성장이 3, 4년 후에 나올 수 있는 토대는 지금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개혁을 한다든가 노동 유연성과 안정망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 노력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 정권 중에 사실 가장 노동계와 소통이 잘 되고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진 정부가 이 정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혁신이 아니라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 있잖아요. 네. 고친다고 제트기 한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께서 예.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동자들 만난 것보다는 기업가들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자 찾아가서 달래고 이런 거 우리 김연아 교수님 말씀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기업가를 만나는 것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또 가성공장도 갔다 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희망과 기대를 가고 있는데 갔다 왔을 때 좀 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등과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 잘 점검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는지 등등과 관련된 그런 참모진들 그 경제관료들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아쉬움이 훨씬 많지 않나 오히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정부의 임금 정책, 경제 정책, 산업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 절실합니다. 제가 봐서는 절실합니다. 토론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침을 쓰면 그것의 문제점과 상관없이 집행하고 이런 구조는 이제 중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져야지 기업이 투자하고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다. 기업을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계속 떠나게 해서는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제조업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로 경제학자들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뭐 D, C 뭐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손만 만지고 있어요. 그 노동 문제라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손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아픈 거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미가 죽고 있고 우산이 죽고 있고 거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심장 자체가 지금 박동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손, 발도 중요하지만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급하다.
그것이 지금 제조업 경쟁력, 그다음에 수출 부진, 설비 투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저는 그걸 심장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거제, 구미, 창원, 울산 이쪽에 지금 굉장히 오늘 내일 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아쉬워요. 재벌의 특혜를 줄이고 특히 재벌 중에도 경영을 못해서 퇴출돼야 할 때는 빨리 퇴출시키도록 시장 규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혁신 성장의 첫 단추인데 첫 단추, 둘째 단추를 안 하고 가서 축사하고 뭐 재벌이 아무리 총수가 범죄 저질러도 이렇게 저 다 사면하고 사면 이전에 아예 기소도 안 하고 이런 게 혁신 성장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재용 세력, 기득권 세력과 그쪽에 봉사하는 관료들을 데리고 혁신 성장 포용 국가를 얘기해봤자 기회는 더 불평등해지고 과정은 더 불공정해지고 결과는 더욱 정의에서 멀어지는 그런 5년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임기 뒤에 평가가 낮아지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촛불이 원한 최소한의 법치 국가를 만드는 게 지속적인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다. 바로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경제학자들의 의견 들어보셨고요. 좀 최저임금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 인상됐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낀 정책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꼽았는데요. 자, 고모님,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큽니까? 아니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서 이제 따른데 이제 네. 지난 어제죠. 어제 그 뭐 2주년 기념 예. 대담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연전에는 또 90% 성과가 있었다는데 네. 통계가 다른 통계예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빼는 순간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죠. 네. 근데 자영업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전 국민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도 어제 말씀하실 때도 고용자에 한해서란 말씀을 이제는 붙이시기 시작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시장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고용자만을 품어 안고 가시는 대통령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지금 표방하시는 대통령이 이것을 고용자,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고용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사실 뭐 최저임금의 이 가파른 상승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은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논쟁이 있었고 결국 최저임금이 2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이제 20%대 밑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소득 격차 해소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급하게 한 2년 사이에 30% 가까운 어떤 비용이든지 증가하면은 기업이나 또는 자영업자 하는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예. 그게 미치지 않는다면은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최저임금 일정 부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52시간제도 우리가 장기간 근로에 계속 있는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되 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네.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나왔었어야 된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과 관련된 아쉬움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33년에 그러면 올해 이제 최저임금 몇 프로 올릴지 이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뭐 33%뭐 됐다 3년에 그러면 10%, 11%, 11%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았는지 16%, 10% 해가지고 확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뭐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1, 2% 올렸다 이렇게 하면 또 노동자들이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속한 측면과 관련된 고민인데 이제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와 관련된 고민들 또 같이 해 들어가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주수당 문제되고 이러니까 자영업에서는 쪼개기 알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제가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14시간짜리 쪼개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 조그만데도 아르바이트생을 한 10명 이상씩 씁니다. 네. 그래서 한 12시간씩 정도 일주일에 근무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일단 근로시간이 줄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서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알바 자리 찾으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숙련도가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책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정책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올해 특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고 저희가 직설에 나와서도 최저임금 그래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해봐라. 그리고 또 차등 적용 그렇게 요구가 많으니까 정말 차등 적용이 저희가 논의해봤을 때 과거에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한번 점검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국민을 설득해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벌써 최저임금 논의를 지금 4월 1일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의에 들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누가 검증하고 있던 학자들 또는 뭐 누구의 용역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니까 정책의 일관적인 흐름 그리고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해서는 애써 예면하고 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교수님께서 예,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는데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문제는 그 속도고요. 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한 7, 8% 정도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늦은 것이 아닌데 그걸 갑자기 16%, 10%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굳이 의견 드릴 필요 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니까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뒤에 산입 범위를 또 늘리고 네. 또 최근 임금 결정위원회를 다시 뭐 만들어서 그 자체가 이미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것도 물 건너갔죠. 이미 시간을 놓친 거고 네. 결국은 뭐 새로 공익위원회 임명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정부가 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기를 내서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좀 일부 노동계층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 낮은 수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년도 그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나 될지가 사실 관심사인데요. 그 유장수 그 최저임금위원회 그 위원장이 어제죠. 그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그 사퇴 의사에서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현행 결정 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5월 8일에는 그렇죠. 결정이 예. 됐어야 되는데 이제 쭉 가는데 이제 또 공익위원들 다 사퇴했으니까 이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대개 5월 말이나 6월 심지어는 7월 달에도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뭐 우리가 이원화한다는 그런 이 제도적인 변화에서는 뭐 진전은 하나도 없고요. 네. 처음대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져야 되냐면 뭐 몇 프로 올린다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작년에 최저임금이 논쟁이 크면서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익위원 9인 중에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인이 사퇴서를 네. 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퇴서를 내줘야지 새로운 이제 결정 체계로 가겠다 해서 사퇴서를 내줬는데 그 결정 체계가 국회에서 이제 국회가 공전되면서 결정 체계가 이제 전혀 이제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빨리 내년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90일입니다. 그래서 6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거꾸로 이제 고지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지금 벌써 5월이 넘어가고 중순이 지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사퇴를 했고 위원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공익위원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 뽑힐 분들이 다 부담이 큽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련해서 그래서 임명도 만만치 않은 이런 구조 속에 빠져져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마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갈등들을 원만히 좀 정리하지 못해서 정말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을 몇 프로 올릴 것이 아니고 위원 구성은 언제 될지와 관련해서 훨씬 더 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예. 보면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사실상은 뒤에서 정부가 다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이름을 하고 본인은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 사실은 최저임금 이 결정 체계를 바꾸자 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강했다고 네.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자체가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네. 결국 옛날 스타일대로 지금 위원들께서 사표를 처리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 위원을 임명하시되 지금까지 체제처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공익위원들이야 하는 분들은 어쨌든 정부의 어떤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이번에 만일에 좀 낮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노동자 측 위원들이 박차고 나가시겠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사용자 측 위원이 박차고 나가시고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빨리 수습을 해야죠. 뭐 사표를 받든지 해서 사표를 받아서 새로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한테 다시 임기를 연장해서 뭐 하여튼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내년에도 체제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체제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일을 안 했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지역별 차등별 뭐 다 했는데 박영선 장관도 그런 식으로 취지로 장관 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별 뭐 차등하는 게 좋겠다. 뭐 그랬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듣고 어렵겠다 지금 또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뭐 하셨냐는 거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끄럽고 초미의 관심사되는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꾀가 뭐냐면요. 올해는 그런 준비위원회 작업들을 하고 내후년도에 올릴 때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고 소급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있으면 김현욱 교수 뭐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싸움판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리고 철저한 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후년도에 소급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명령이나 노동부 장관 뭐 결심이면 되거든요. 그런 꾀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하고 노동계 사이에서 좀 미묘한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 같은 것들요. 이 앞으로 그 정부하고 노동계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정 관계는 저는 뭐 냉정하게 갈등의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초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은 사실은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고 또 주 52시간제도 도입됐고 또 그동안 이제 쭉 노사 간의 갈등이 큰 문제였던 장기투쟁 사업장들, 쌍용자동차, KTS 여성무원 문제, 콜텍, 뭐 굴뚝농수관, 파인텍 이런 노사관계도 상당 부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장시키면서 노동계의 고리 한번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탄력 근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면서 또 민주노총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노정 간의 갈등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여전히 이제 김태동 전 경제수석이 인터뷰한 거 보듯이 한쪽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 계획이라든지 법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갈등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임금과 단체 교섭도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정 간의 갈등이 있어지고 있는데 이 노정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련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노동도 한편으로는 좀 우리도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된다. 정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의 토대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강종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의 미래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 노정 갈등은 좀 안타깝지만 좀 깊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뭐 좀 전에 그 재벌 개혁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한번 또 짚어보겠는데 그 최근에 대통령이 그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데요. 네네. 자, 이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다, 아니다, 재벌 개혁 후퇴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그 기업들은 지금 냉온탕을 오가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공정 경쟁하고 혁신 성장하고 서로 양립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정 경쟁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대기업은 오히려 일본 대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훨씬 높고 중소기업이 일본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동안에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에도 가야 할 과실의 일부분이 대기업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대기업에 근무해봤지만 사실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에서 거의 수탈에 가까울 정도로 뭐 기술을 뺏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적은 수수료를 주고 업무를 뭐 이렇게 뭐 받아온다든지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불공정한 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정당하게 줘야 될 몫을 못 가져가게 하고 대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 경쟁의 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그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네. 치밀하고 작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하고 근데 재벌 총수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일을 했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 망신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공정 경쟁의 틀 확립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네. 엄연히 별개의 문제고요. 뭐 어떤 재벌가의 가족들이 뭐 밀수를 했다거나 혹은 뭐 횡령을 했다면 그건 그대로 벌대로 그 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사실은 세계 최대 IT 기업이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SK, LG, 하이닉스 다 방문하셔야죠. 예.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저 좀 뭐 처벌 좀 적게 받겨서 그건 대통령이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안 되는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완화를 위해서 화성 공장에 들어가는 전주 뭐 건설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겠다 그런 것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분명히 대통령 어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삼성전자에 간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 봐주러 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적 기업이니까 그 회사가 잘해야 국내 경제가 사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정부가 선을 긋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할 것은 벌하고 재벌 총수와의 만남 또 재벌 총수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상공인들 만나셔야 되고요. 네. 그런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 크건 작건 자주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는 그 현실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각을 청와대 네. 참모들한테 듣는 것보다 익힌다는 점에서 좀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민생 행보를 대통령께서 많이 하면 하실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과의 소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로 뭐 큰일 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런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동떨어진 경제 인식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뭐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 성공했다, 뭐 그다음에 좋다 이러는데 시장 돌아다니면서도 그걸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유능한 정권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유능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요. 사실 큰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보고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못 보거든요. 그러면 더 자신만만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 기업을 만나시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현실을 아시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모르는 자체가 이게 사실 순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죄예요, 죄. 그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지한다는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 넘어가는 거는 사람들 만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세 분께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솔직해져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결국은 경제의 중심에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와 고용을 지켜내는 것,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지켜내는 것과 관련해서의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그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사회 안전망 속에서 일정 부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도 있어야 된다. 그 사회 안전망 속에서는 자영업에서도 실패한 분들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을 뛰어넘어서 이념적 논쟁으로 정쟁으로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문제가 경제 주체들을 훨씬 더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또는 경제부총리나 이런 정부의 정책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절충도 해두고 이런 노력들을 기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식어가는 이 경기 둔화의 부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고 한번 시키 시작하면은 되살리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관련해서 정부가 2년 과거의 2년을 잊고 앞으로 3년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되고 그때 그 대통령의 취임사를 저는 다시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 참모들도 그래서 네.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를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죠. 예. 그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급할수록 돌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지금 어느 정파든지 최종 목적은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재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3년이 남았거든요. 결국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민들은 여러 가지 뭐 이념도 보겠지만 지금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경제 그때 지금 물론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3년 뒤에 만일에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면은 그때 보고 지금 안 좋았다고 표를 안 줄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뭐 엄말의 오줌 누기식의 어떤 대응적 조치보다는 3년 뒤에 당신이 퇴임하실 때 후계자가 앉을 수 있도록 그때 실적이 좋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법 할 때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카카오 택시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뭐 출퇴근 시간만 안 한다. 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월요일 하고 화요일 안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지. 출퇴근 시간만 하고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정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제 완화해야 되고 지금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료 관계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다시 집권하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시책에 협조해서 국회에서 또 통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산업 구조 조정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세계 11인데 제조업 규모는 5위거든요. 네. 이걸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업에서 뭔가 IT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청사진이 과연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이 스무스하게 좀 연착륙 되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동 유연성 확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무슨 뭐 해고나 혹은 고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노동 유연성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전환 배치할 때도 생산 라인 바꿀 때도 노조의 일일이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체제에서 우리 제조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노조도 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좀 그 아젠다를 뽑아가지고 했으면 네. 좋겠다. 뭐 추경해서 우선 급한 불 끄는 것도 좋지만 급한 불 계속 끄다 보면 결국 3년 뒤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아젠다를 뽑아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스텝을 가지고 네. 추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최고님께서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 이제 대담도 듣고 그다음에 여러 했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귀와 눈을 누군가가 막는 것 같아요. 인해 장벽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저께 같은 데 보면은 어르신 일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뭐 없는 것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는 이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는 주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하셨지만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갖고서 이런 왜곡된 정보를 주면은 대통령이 갈 길을 잃고요. 대통령이 무슨 규제개혁 뭐 앞서서 하시겠지만 그거를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주위에 진짜로
직설을 하실 분, 네. 진짜로 쓴소리를 하신 분들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진정한 이 정보를 갖고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이란 큰 비행기를 운전하시는데 직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기판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계기판이 통계에서 나오고 그걸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부조정사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1부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마주앉았습니다. 두 당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곧 국회 정상화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취임 인사에 나선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반갑게 맞으면서 덕담이 오갔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담 속에서도 각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 이 아니시겠지 이런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잇따라 이 신임 원내대표를 찾아 5월 내에 추경 처리를 강조했고 정의당은 한국당 빼고라도 다음 주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 민생 국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민생을 강조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첫 대면을 한 만큼 조만간 국회 정상화에 실마리가 풀릴 거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꼭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네요. 예. 그 패스트트랙 대치 후에 두 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예상과 달리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날선 얘기들은 없었고요. 네. 이렇게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 그러면 내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니까 네. 드라마 제목이죠. 밥 잘 사주는 네. 예쁜 누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인영 신임 대표도 저기 이제 그 밥을 잘 사주신다고 하니까 네. 내 밥도 잘 먹고 말씀도 많이 듣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원에 의하면은 비공개 회의 때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솔직한 모습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첫 단추가 꿰어진 건 아닌데, 네. 예, 여하튼 이제 첫 대면은 괜찮았다는 평이고요. 네. 다들 좀 의외의 케미를 보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한국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인영 신임 대표도 그렇고, 이제 그 특히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를 그럼 뭘 가지고 있겠느냐. 아직 이인영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지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게 큰 틀이 될지 큰 판을 흔드는 네. 뭐 그런 개헌 얘기가 지금 김관영 전 대표한테서 나오는데 예. 그런 게 될지 아니면은 뭐 민생 추경이라도 네. 예, 자유한국당의 조금의 틈이라도 보여주면서 첫 단추를 깰지 그건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추경 처리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사실 이 원내대표는 그 6조 7천억 원의 기존 추경안에서 한국당의 요구대로 그 미세먼지하고 강원도 산불 예. 등 그 국민 안전 예산 2조 2천억 가량 되는데 이것만 먼저 분리 처리하는 분리 추경을 제안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저기 그 패스트트랙
전에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추경은 못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금 저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미세먼지나 강원 산불 관련된 그런 국민 안전 예산은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청와대가 친임 이인영 원내대표를 좀 자유롭게 추경에 대해 그 합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어떤가? 예, 운신 폭을 좀 넓게 주면 책임도 주고. 예,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예. 청와대는 아마 플러스 저 국민 안전 예산 추경만 통과시키는 거에 네. 대해서는 아마 난색을 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청와대와 지금 저기 이인영 원내대표 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있을지 좀 봐야겠죠. 이인영 신임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총선을 이끌어야 된 책임인데 이인영 대표 갖고 있는 그 최근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최소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게. 예, 오차 범위 내에서요. 예. 예. 자, 총선에서 중요한 서울하고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지역에서 한국당 우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인 거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선거제가 이미 올려져 있기 때문에 선거법 네. 개정안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50% 그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랬을 때 또 셈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또 한국당을 바라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또 저러다가 좀 너무 나태해지는 거 아니야? 네.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2016년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도 있어요. 너무 지금 빨리 오차 범위 안에서의 그 지지율 그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요. 예. 근데 저거는 저거 하나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제 그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중도 쪽 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 2주년 그 대담 프로 보셨습니까? 예, 일부 보고 일부는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네. 예.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발언 어떤 게 있으셨나요? 우선 형식이 처음 시도된 방식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신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 형식이 겉핥기식도 아니고 대통령 답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은 저런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답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어요. 좀 국민의 눈높이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이 좀 더 진지했더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제일 걱정됐던 건 경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제의 바닥 경기,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지게 전망을 낙관하는 전망들을 계속 내놨어요. 그리고 수치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 쪽 보좌진이나 이 관료들의 보고가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경제 쪽 얘기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저희 직설 시간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우면서 짚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께서 대담에서 그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자, 이 말은 양당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2발을. 그게 이제 전혀 예상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첫 대담 처음에 질문이
이제 북한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예.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3월 이후에 없는데 활동이 없는데 요 북한이 그러면서 식량 지원 얘기가 또 나왔고요. 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 한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뭐 대화 말씀은 하셨습니다. 제안을. 네. 그 얘기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 없다. 또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졌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 그 촛불 정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그래서 굉장한 그러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이다. 그 탄생에 대한 정통성에 과도한 그 과신을 하고 있는 네,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독선, 독단, 오만이 다 그 기인한 게 그걸로 보이는데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 촛불 집회가 문재인 당시 후보자였지만 예.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촛불 집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당시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네. 잦은 사퇴를 요구했던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41% 득표율로 당선이 된 거예요. 예. 저는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41% 득표율에 대해서. 네. 근데 어제의 그 모습은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으면 좀 너무 그 여전히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네, 같은 네. 게 저로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기에서 그 정치도 실종하게 만들고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뭐 패스트트랙 그 대치 정국이 또 그 당끼리도 풀어야 되겠지만 통 크게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 하나 하셨으니까 그 이슈로는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식량 지원이면 그러면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하시는 게 어떠냐? 그냥 그 제한 없이. 문제 이슈에 대한 제한 없이 만나면 하여간 얘기는 하게 돼 있으니까 뭐 물론 그 만났을 때 역시 이 괴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일단은 우선은 만나야 만나서,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 대통령은 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재판 확정 전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추후 사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거는 그냥 그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네, 법적으로 그렇죠. 뭐 당연한 말씀을 하는 네네, 건데 저는 아주 특이하게 봤던 것이 네. 저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전임자들 두 분이기 때문에 네. 나의 전임자들 두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마음이 아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어법을 썼어요. 예. 아프리라. 네. 그러니까 아픈 건 내 마음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그게 맞는 문장인데 네. 아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아주 특이한 어법. 그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정통적인 지금 여당 지지층에게는 한테 사면 얘기를 지금 꺼낸다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어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을 그러니까 사면은 어렵다는 말을 애둘러서 한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좀 소식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이번 검찰 수사는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뭐 뇌물이 1억이 넘으면은 15년이고 뭐 3천 5천만 원 뭐 이 정도면 10년이 되고요. 뭐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윤중천 씨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이 문제 동영상부터 이전까지의 문제가 뭐 2006년, 2008년, 2009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조사단에서 또 검찰도
그걸 피해서 어떻게 공소시효에 안 걸리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네.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게 하나가 뇌물수수가 1억 원 이상일 때 예.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2008년에 그 본인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 씨가 있어요. 예. 그 A 씨랑 윤중천 사이에 예. 1억과 관련된 횡령죄 고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준 1억을 A 씨가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윤중천 씨가 횡령죄로 고소한 게 있는데 그걸 고소 취하를 하게 만들었다는 네. 거죠. 김학의 전 예. 차관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게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승진 명목에 승진의 대가로 뭐 50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합하면 그게 한 1억 3천 된다는데 저는 이 제3자 뇌물죄를 의율한 이 A 씨에게 뭐 1억 원 횡령 고소 취하게 했다는 그거는 이거는 기소가 가능할지 네. 법리상으로도 네. 됐을 때 네. 법정에서 유죄가 나올지 네. 저는 그거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라는 이 형사소송법적인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네.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따라잡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